좀 죄송한데 이 통계가 뭐냐면 출판물이 15세기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했는데 마틴 루서가 있었고 구텐베르그 있을 때는 사실은 대단히 적은 양의 출판이 있었지만 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90% 정도가 포르노그라피하고 정치 팜플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멋진 어떤 철학책이라든지 어떤 사상서들이 출판되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류가 존재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그 절대치로는 비슷할 텐데요. 최근에 인터넷 통계 나오지만 한 25%에서 한 30%가 포르노그라피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통계들도 나온 것처럼 당시 출판물에서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통섭적인 어떤 부분들이 인쇄 매체의 줄을 잃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구텐베르그 이거는 이제 클레이서키가 얘기해서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인쇄 매체가 출현하면서 하나의 직업군이 날아가게 됩니다,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제 이런 직업군을 이제 사자성이라고 하죠. 사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테 신곡을 다른 세대가 지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달함에 있어서 인쇄 매체가 없다 보니까 이 사자성이라는 사람이 직접 베껴 쓰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일종의 캐논 권력이라고 하죠. 어떤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어떤 지식을 타 지역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이들이 결정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선택된 지식만이 확산되는 이런 역사를 가졌었는데 당연하게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이 계급층이 하나가 날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명망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당연하게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그들의 역할 자체가 이미 하나의 어떤 낡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하나의 미디어 변동을 갖게 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클레이서키가 이제 발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당시 이제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사자생을 참여하면서 이 글을 베껴 쓰면서는 단순하게 베끼는 작업이 아니라 많은 생각에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단테 신곡을 베껴 쓰다 보면 신곡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고 성경을 베껴 쓰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고 정말 깊은 이해와 어떠한 심지어 신앙의 불꽃이 이렇게 환하게 타오르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데 문제는 이 글이 인쇄 매체로 찍혀서 나왔다고 하면서 조금은 클레이서키가 좀 희화화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희화할 수 있지만 당대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니겠구나. 당시에는 남자들이 집에 없었던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승들이죠 대부분. 우리의 어떤 가족이 그 직업을 상실하게 됐을 때 다양한 어떤 관련된 사회적 분들이 또한 어떤 사회적 지위의 몰락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역사죠. 포노그라피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에디슨이 이제 1899년에 포노그래프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지금에 있는 사실 오디오 문화라든지 방송 문화의 시발점들을 만들어내면서 처음으로 시공간을 떠나서 사람의 육성을 또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로 갈 수 있었던 건 이 포노그래피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업화도 사실은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 이때에도 존 클립소드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찾아보셔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군대 행진곡들을 많이 작곡했던 군악대 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06년에 뭐라고 쓰냐면 이 토킹머신, 이게 바로 추금기입니다. 이 추금기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인디스 컨트리인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전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티스틱 디벨롭먼트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술적인 어떤 발전 파괴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서 여름밤에 모여서 다 이렇게 합창단 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정말 아름다운 저녁들을 보내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즐기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집집마다 집에 박혀가지고 자기 방에 박혀가지고 음악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게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인포널 마신이니까 이 저주스러운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노그래프를 갖다가 추궁기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낙가밥 이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목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목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마치 원숭이에서 우리가 꼬리가 사라져서 인간으로 진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보컬 코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을 당대의 군대 군악장이었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런 추궁기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어떤 미디어 매체가 드러날 때마다 모든 사회가 그것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붕괴시키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저항들을 낳게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사회적인 어떠한 도입 시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현재 한국 사회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 리싱크라는 책이죠. 리더비터가 이제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요 5가지 흐름들을 이 책의 서문에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5가지 경향이 있다고 이 사람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처음 때는 인터넷이 대단한 거 아니다. 뭐 큰 대단한 거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인터넷 대단하냐. 사실 이베이 이거 배급시장 원래 있었던 오프라인에 있었던 거고 아마존 저거 그냥 배달 시스템인 거고 이게 뭐 어떤 혁신이냐. 혁신 아니다. 이러한 과소평가를 했던 것을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죠. 한 번도 지금도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소평가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에저톤이라든지 썼던 이 Show of the Old라는, 즉 오래된 것이 의외로 오래 간다. 즉 TV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종이신문 다 사라진다 그러지 않았냐. 봐라 사라지더냐. 지금도 종이신문도 건재하고 인터넷이 나타나면은 종이신문 사라지고 TV도 사라질 거라더니 왜 이걸 오래가지 않느냐. 의외로 올드미디어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얘기하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들, 즉 시장 질서를 파괴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빠르게 지나는 걸 보면서 과연 새로운 기술을 나오면서 내일이면 당장 모든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가 운전할 것이다 이런 시대는 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의미들은 좀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인터넷에 벌써 역사들이 오래되고 월드 와이드 웹의 역사들이 이미 2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긍정적인 영향보다 이건 아직도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킨도 있지만 킨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아마추어에 대한 컬트, 그러니까 숭배죠. 아마추어에 대한 숭배. 너도 나도 블로거라 그러면서 너도 나도 기자인 것처럼 글을 써대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처럼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지식을 선별해야 되는데 위키피디아 같은 거 만들어내고 이 아마추어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람들이 아마추어를 숭배한다. 이 킨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발자 출신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독특한데 라니에죠. 라니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뭔가 마오이즘 같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아주 그냥 아마추어적인 문화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좋아하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에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권위가 붕괴되고 아마추어가 압도하는 모습, 그리고 라니에가 했던 유명했던 말들,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저희 구글입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독일식으로 이제 엘리 파리손, 그러니까 얼라인 파리더라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이름은 영어로 우리식으로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을 썼죠. 필터 버블이라는 책을 썼던 필터 버블이라는 책을 쓰고, 근데 그 친구도 재미있습니다. 그분 무브온이라는 운동을 조직을 했었죠. 그래서 클린턴이 오바마의 당선에 대단히 기여를 했었고, 당선되자마자 대학까지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나와서 에릭 슈미트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지난 이번 2차 오바마 2기 선거 직전에 실리콘밸리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다 스카우트하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시카고에다가 빅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어서 오바마 선거운동 본부를 만드는, 그리고 어벌스라고 요즘 뜨고 있는 미국의 이제 매체죠. 그거를 창단해서 어떤 진보적인 어떠한 매체 운동을 진행했던 얼라인 파리세요. 그 친구가 필터 버블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되게 의아스럽지만, 거기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개인화된 검색, 퍼스널라이즈드 서치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은 이집트라고 치면은 맨날 여자 사진하고 또는 맨날 이집트에 있는 휴양지 사진만 뜬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클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라고 치면은 이집트의 저항 운동들, 이런 부분들이 뜨게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즐겨 클릭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서렌더 패트가 사라져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접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보는 것만, 친구들이 보는 것만, 페이스북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지금 작동하죠.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내 친구들하고 내가 인터랙션 하면 할수록 그의 뉴스피드가 나에게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도 대단히 크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은 반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사회 효과가 크다. 인터넷이 정말 사회를 바꾸는 거다.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있다. 컬처럴 테크놀로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클레이서피라든지 뭐 아시겠지만 뱅클러, 하버드 법대 교수죠. 그다음에 이제 저널리즘 쪽에서는 잽 자비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오픈 데이터 또는 오픈 거버먼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3.0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흐름들도 대단히 긍정적인 어떤 사회 변화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트레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런데 이미 벌써 위험에 빠지고 있다. 트레인. 이 제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의 미래. 되게 암울하게 보면서 how to start it. 어떻게 그것을 멈출 것이냐. 여기서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왜 보냐면은 여기 구글이지만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 의외로.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사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큰 대형 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인터넷들이 흔히 말하는 월드가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우려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열의 문제라든지 망중립성 훼손의 문제라든지 바이러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이 칩트레인 같은 게 이미 위험에 빠져 있다. 이용자들이 일어서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요즘 게임 규제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논쟁들이 대단히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마치 우리 식으로 했던 종북 문제라든지 이런 좌빨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인터넷의 긍정적인 효과를 오픈넷처럼 많이 주장하면 조금 이상주의자로 낙인을 찍힌다든지,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면은 우리 같은 오픈넷이나 진보넷 같은 데서는 저 이런 인터넷의 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대단히 진영 간의 갈등처럼 인터넷의 정책이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싸워나가고 또는 조정하고 화해하고 이런 부분을 해나갈 것인지 계속적인 시대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있어서 제가 좀 역사적으로 좀 저희가 참조할 사례가 없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던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차와 철도가 영국에 도입됐을 때 일어났던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들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인류가 노력했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클레이서키가 얘기했던 이 유명한 표현이죠. 혁명.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이석기 씨가 말하는 혁명은 아니고요. 이 문화적 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어떠한 변화는 사회가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유기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변한다. 즉 아이들이 더 이상 종이신문을 보지 않을 때, 그들이 성장했을 때 종이신문은 사라집니다. 즉 소비자가 드디어 모바일로만 뉴스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은 PC 부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결국은 저희도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한국 사회도 5년 정도 되지만 처음에 1, 2년 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모바일이 새로운 비헤이비어,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습관에 의해서 결국은 미디어적인, 문화적인 변화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침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차가 도입됐을 때, 이 부분 제가 빼뜨렸는데 이걸 제가 참조했던 글은 볼프강 슈벨부시라는 어떤 저널리스트인데요. 독일 저널리스트인데 이제 레일웨이 전이라고 해서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도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철도가 도입됐던 영국의 그 17세기, 18세기의 기사들을 다 스크립을 한 거예요. 스크립을 해서 당시에 어떠한 철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존재했었는지를 다 사료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칼럼들이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비판적인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철도가 도입됐을 때 사회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거의 사고 패러다임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마차길을 따라서 철로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은 터널을 뚫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마차길이 거기 올라갔으면 철도가 옆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산이 있어서 마차길이 돌아가면은 철도도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런던에서 리버풀로 하루에 마차가 한 100여 대 되면은 철로를 7개를 쓴 사람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마차가 한 50대밖에 안 되면 철로를 3개 건설한다. 철로를 양쪽 다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마차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철로를 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원래 기차 우리나라도 좀 허업도 있고 해서 논쟁이 많지만 철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 다 민간지였습니다. 철저하게 탄광주들이 자신의
그 석탄을 캐가지고 이것을 항구에 전달하거나 도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철도를 놨던 거고요. 100% 민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영국의 철도 산업이 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게 됐죠. 그 채산성이 맞지 않고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때 영국 국가가 개입하면서 다 그것을 국유화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교훈을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도가 국영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건 논외긴 하지만 어떤 사물의 속성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공공재였다 또는 이것이 사유재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철도는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민간재로 나왔다가 그것이 공공재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철길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을 기준으로 해서 철길을 생각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요즘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가 나오는 이 모바일 뉴스를 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즉 대단히 PC적인 사고를 갖다가 여기도 그대로 집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PC처럼 한 화면에다 이 많은 걸 다 집어여가지고 여기서도 다 클릭 중심으로 스크롤 중심이 아니라 클릭 중심으로 무언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들. 요즘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뉴욕타임즈가 사이트를 개편했죠. 개편하면서 관련 기사도 이제는 스크롤로 볼 수 있게끔 모바일의 기본 습관 자체가 뭔가 클릭해가지고 다른 화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쭉 한 화면에서 땡겨서 보는 그런 문화인데 그러니까 즉 새로운 사람들의 어떤 소비자 습관에 맞춘 것이 아니라 PC적으로 모바일 퍼스트라고 외치긴 하지만 PC의 패러다임에서 모바일을 아직까지는 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종이신문에서 온라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종이신문을 1대1로 옮기려고 했던 것들. 왜? 온라인 뉴스는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왜? 월드와이드 웹에서 뉴스를 본다는 건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놨던 사람 자체가 이미 30-40년 동안 종이신문에 젖어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자체가 종이신문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고 패러다임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재밌습니다. 이것이 초기 철도의 모습입니다. 패신저 레일인데요. 이 마차를 연결했습니다. 마차를 연결하고 여기다 통로를 만들고 사람들이 여행 도중에 오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려 60년이 걸립니다. 한 번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서 이동을 해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마차를 연결했던 것이고 마차를 연결하면서 이동 중에 뭐 화장실 갈까, 뭐 저 옆칸에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할까? 인간의 상상력 자체에는 그런 상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60년이나 객차가 연결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정말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갈등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에서 엔지니어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이거 철도 연결하자. 초반에는 그 사람이 미친놈 소리도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쉽지 않은 하나의 그러니까 기술이 진화하는 데는 많은 갈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레미제라블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대전람이 된 피터 위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내가 걸어서 여행을 하거나 마차를 타고 여행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하나하나가 다 보였었고 철탑이라든지 언덕의 들풀들이 잘 보였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노란색으로 보이고 악마처럼 보이고 나의 시각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또 찰스 디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썼던 일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 아버지가 기차 타는 걸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키가 없으면은 기차 여행을 아예 못했다고. 시속 30km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독일 의사협회입니다. 썼네요. 독일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밖을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인간의 뇌가 파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게임 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휘어트까지 100km 동안 철로에다가 나무 판대기를 뒀습니다. 나무 판대기를 둬가지고 밖을 바라보면 똑같이 나무 판대기만 보여요. 왜? 빨리 달리는 걸로 자꾸 시각이 글로 가게 되면은 인간의 뇌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지금에서 보면 우리는 뭐 역사적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의사라고 한다면 대단히 전문가 그룹에 속했던 거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문제였고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기차가 나오는데도 다양한 저항들 나왔다는 거고요. 또는 이제 프라이버시, 물론 중세 시대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가볍게 있었겠지만 사실 프라이버시가 나타나는 것은 이 기차 여행과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외국도 그랬지만 대부분 인구의 99.9%는 방 하나 원룸에서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한국구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은
정말 온 가족이 한 원룸에서 살았던 문화. 그런 문화들이 인류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었던 문화입니다. 귀족 일부와 왕 일부, 왕이나 귀족 일부만이 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개인 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려웠죠.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회병리적 현상이 뭐냐면,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걸었다가 상처받고, 괜히 사귀었다가 상처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시작해요. 기자들도 한번 여행을 갔다 와서 막 호소를 합니다. 누구랑 싸워가지고 대통령했다. 그러면서 뭐가 나면 에티켓이, 대중교통의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상대방이 책을 읽고 있거나 뭘 하고 있을 때 말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대방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나한테 누가 말 걸게 하는 걸 싫으면 독서를 해라. 그때 당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여행 중 독서라는 문화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하게 그 이후에 책이 팔리고 기차 여행길에 신문이 팔리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프라이버시 개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러한 그림들도 나타나고 어떤 책 읽는 문화, 여행 중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교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속도에 대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프라이버시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 속에서 하나의 기술이 나타날 때는 다양한 병리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 사회가 올해 가장, 작년이죠, 이슈가 되고 앞으로도 이슈가 될, 그리고 저희 4강째인가의 게임 규제 부분에 대해서 용천 변호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실 텐데, 제가 뭐 게임의 중독성이 있다, 과몰입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쟁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를 파괴한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독일에서 있을 때 보면은 가장 게임에 많이 과몰입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이었고, 이민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가장 자식들이 게임에 많이 과몰입되고 있는 현상들. 분명히 사회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병리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정말 사회적으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좀 새로운 틀들이 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해나가면서 바퀴벌레 죽이듯이 이렇게 죽여야 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기술은 항상 병리 현상을 낳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사회적 지혜를 모아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동 양식도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프라이버시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또는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의 중요성들, 또는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리터러시의 부분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새로운 어떠한 대화의 습관들이 나타나고 교육의 습관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어떤 사회병리적 현상들과 싸워나가는 것. 유명했던 말이죠. K가 얘기하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었던 그런 미래는 결국은 인벤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실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인터넷이 진화하는 속도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인데요. 저는 지금 인터넷의 진화 속도가 드디어 노동사회의 질서 재편에까지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가장 충격적인 일들도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진화라고 제가 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2012년 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했던,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이 노란색 표시가 이제 생산성에, 그러니까 1947년 이후에부터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 자체의 증가율을 보여준다면, 사실 고용률은 생산성의 증가하고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미국의 고용률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제가 요 사이트에 가서, 프레드에 가서 제가 직접 해가지고 인베드 시켜봤던 그림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1940년대부터 미국 기업의 이윤율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사실은 1980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때 잠시 떨어집니다. 잠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리만 브라더스 2008년 금융위기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미국은 기업의 이윤율이 다시 급상승하면서 정상 궤도를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회복률을 제가 비교했을 때는 이 빨간색입니다. 급격하게 2008년 이후에 떨어진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논쟁들이 일자리 성장 없는
일자리 없는 성장, 하여튼 성장 좀 고용 창출 없는 성장,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그 원인을 지금 알고리즘의 어떤 기술 진화에서 찾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화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나타났던 이제 퍼즈라는 글에도 보면 뭐라고 하면 로봇이 미국의 잡 시장을, 매니팩처링 잡을 다 먹어치우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가 직면하게 된, 이게 오바마 행정부가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Rise of the Robot, 로봇의 어떤 비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확장, 어떻게 Rise를 표현한다라면 이 로봇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오바마의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참고자료에 썼던, 슬로우뉴스에 썼던 구글 꺼져버려라는 제목의 글도 사실 이런 문제를 제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토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에도 뭐라고 했냐면 러다이트 레거시가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 러다이트라는 것은 이제 기계 파괴 운동자들, 파괴주의자들, 당시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있었던 영국에서 임금 체불하지 않자 사실은 자본가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그 공장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그런 이름이 붙어졌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보통 하는, 러디즘이라고 얘기하는 기계 파괴 운동들.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이제 경제학자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얻은 레온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컴퓨터 도입에 의해서 농경 시대에 있어 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인간의 중요한 자본주의의 어떤 주변 생산 요소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1980년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이 제레미 리프킨이죠. 한국에도 한 2년 전에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제 퓨처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미래학자들. 그래서 어떤 그냥 학술적 분석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이런 흐름에서 좀 이렇게 미래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리프킨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노동의 일자리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라고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니라 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게 되면서 노동 없는 사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 거라고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서 뭔가 그래도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ODA 룹이라고 하는 경영학에서 쓰고 있는 룹인데, 이걸 제가 한번 활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글에는 제가 스플링 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관찰하고 오리엔트하고 디사이드하고 액트한다라는 이 경영학에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경영학에 쓴 것이 아니라 존 보이드라고 해서 미국 2차 대전에 공군 대령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썼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치하고 싸워서, 독일하고 싸워서 맨날 이기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사이드를 잘해서 액트를 잘해서가 아니라 옵저베이션을 잘했었거든요. 옵저베이션은 관찰을 잘하면 잘할수록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경영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옵저베이션이다. 풍부한 옵저베이션과 종합적인 옵저베이션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거기에 맞는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고, 디사이드 할 수 있고, 액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돼서 이것들을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관련돼서 제가 오토메이션, 어떻게 자동화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 대치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오토메이션 하면은 이러한 기계와 로봇에 의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최근에 BMW가 독일에 생산 기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사건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BMW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는 독일에다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고 사실은 남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에다 직접 공장을 지어왔거든요. 가장 동유럽에 짓는다든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였습니다. 근데 왜 인건비가 독일이 가장 비싼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왜 다시 독일에다 짓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일자리도 많아지겠구나 했는데 웬걸 오토메이션율이 90%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BMW 자동차 공장에서 그러니까 자동화율이 90%입니다. 생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 정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을 정도로 오토메이션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세계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까지 요즘 일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인건비 때문에 공장 이전하는 일이 이제 없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오토메이션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동화 속에서 연상되는 그림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지가 조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과연 로봇이 일자리를 뺀다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림들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저는 로봇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많이 보아왔던 뉴스를 통해서거나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공장에서의 어떤 오토메이션 욕구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베이비시터로 백화점에서 실제 5개 백화점에서 로봇이 나타나서 애들하고 놀아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놀아준다고 얘기를 하고 테스트용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생성할 수도 있고, 또 가장 간단하게는 요즘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보편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인기를 끌고 대중화가 시작된 이러한 혼자 돌아다니면서 로봇 청소기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장 그 테크놀로지의 꿈이라 결정체라고 얘기하는 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저널리즘에서도 이번에 태국에서 시위를 할 때 BBC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드론 저널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론이 한 대 뜰 때 뭐 제가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아니고 뭐 전문가 분 계시고 있으실 때는 가장 지금 테크놀로지의 꿈이라고 해요.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리얼타임으로 실제로 적을 분석하고 이것을 공격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대단한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데서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IBM 같은 경우에서도 같이 미국 드론 기술에 납품을 하고 있고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는데, 물론 무선 무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대단히 많이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육군에서 육군 모집하는 광고를 했는데 유튜브에도 나왔죠. 실제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이 드론 활용해가지고 육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것이 퓨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군 육군의 모습이다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지원해라 뭐 이런 광고에도 좀 드론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드론이라는 개념 자체를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하면은 이것이 그 파리스건이라고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 독일 땅에서 파리까지 날아가는 대포를 만들었다. 대포의 길이가 무려 75m입니다.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독일군의 최소한의 살상을, 그러니까 희생을 주고서 파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드론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미군의 또는 한 군대의 희생을, 인간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적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군인들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발상들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파리스건에 나왔던 이런 모습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높은 나무인데 대단히 큰 75m입니다. 대포 한 대가. 그래서 파리를 초토화시켰던, 그 이후에 공격에 들어갔던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드론의 어떤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뭐 여기도 또 하필이면 부분들에서 자꾸 오늘 많이 나오는데 셀프 드라이빙 카, 1세컨드당 1GB의 데이터를 먹습니다. 저도 이 그림은 작년 구글 I/O에 있었던 발표 자리에서 따갖고 온 건데요. 이것이 셀프 드라이빙 카가 지나갈 때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모습들을 시각한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한 1초당 1GB를 지금 먹고 있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고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멈출지를 속도를 어떻게 될지. 사실 여기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많이 토론해야 될 건데,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뭐 국도에서 달리다가 사슴이 튀어나오거나 뭐 이렇게 또면은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갑자기 핸들을 꺾게 되지 않습니까? 그땐 되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보행자가 튀어나왔을 때 보행자에게 이롭게 꺾어야지, 아니면 내가 운전자가 나니까 운전자에게 이롭게 꺾어야지, 이런 판단보다는 거의 반사신경에 의해서 꺾게 되죠. 셀프 드라이빙 카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을까? 분명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돌출물이 나타났을 경우에 셀프 드라이빙 카는 어떻게 꺾을 것인가? 그 윤리적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좌회전할지, 그러니까 보행자에게 이롭게 꺾을지 운전자에게 이롭게 꺾을지 이미 개발자들이 이런 윤리적 판단 속에서 알고리즘의 진행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이제 앞으로는 공개적인 토론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자동화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동화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당연하게 저는 뭐 멀리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350만에 이르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의 잡을 입히겠죠. 잡을 입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산업혁명 때 이후에 기술이 발전될수록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트랙터가 생겼을 때 많은 노동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일자리는 증가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데가 투자되면서 다른 일자리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또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들 실체가 많이 없는 부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미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하이 프리퀀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 시장에서 사자 주문과 팔자 주문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물론 명령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80%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서 80%의 사자 주문과 팔자 주문은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자 주문하고 팔자 주문하는 직원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되지. 사자 주문 내고 팔자 주문에 클러크들 있는 부분들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큰 사건이 2009년에 있었죠. 이 스티브 멍크라는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좀 가능했을까? 즉 기사를 알고리즘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4명의 친구들이었죠. 대학생,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2명의 이제 저널리즘 전공하는 학생과 2명의 개발자들이 그래서 4명의 한 팀이었습니다. 이 숙제가 뭐였냐면 대학원생들이었는데 어떻게 지역 로컬 저널리즘을 도와줄 것인가. 로컬 저널리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사해서 찾아서 개발을 한번 해봐라. 이것이 과제였고 이들이 뭘 했냐면 지역에 있는 로컬 저널리스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맨날 지역에 있는 대학 리그들 풋볼들 또는 뭐 베이스볼들 이런 거에 취재하느라고 단순한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뺐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퀄러티 저널리즘 뭔가 인터뷰 있고 심층 분석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쓸 시간이 없다는 거. 맨날 하루에 6개씩 기사 써야 되고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거 알고리즘을 쓰게 하자. 통계만 있으면 알아서 로봇이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친구들은 통계도 구할 수 없으니까 웹을 갖다가 그걸 했어요. 크롤링을 해가지고 아예 통계까지 수치까지 그냥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해서 만들었던 것이 스타트몽키라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스포츠 게임을 쓴 거죠. 그 스타트몽키하고 테스트를 뉴욕타임즈의 기사하고 제가 한번 분석해서 최근에 글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동일 사건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쓴 거하고 사람이 쓴 거하고 거의 구별이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잘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빅매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리즘이 써내기가 어렵겠죠. 역사적인 사실도 막 들어가고 그렇지만 오늘 지금 뭐 4타수 1안타에 뭐 몇 명 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쳤다 빈볼 쳤다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쉿 대단히 이제 이것을 이제 상업화 시킨 회사입니다. 상업화해서 이미 보스턴 글로브하고 이런 데다가 축구 경기하고 그러니까 미식 축구하고 야구 경기에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회사가 이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회사죠. 여기는 뭐까지 하냐면은 주식시장 동향까지도 알고리즘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세가 어땠느니 오늘 누가 사자 주문이 있어가지고 뭐 이걸 왜 사람이 쓰느냐 컴퓨터가 쓰게 하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사이언스하고 그 스타트쉿가 보스턴 글로브하고 포브스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는데 한 달에 15,000개의 기사를 알고리즘이 쓰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 5초입니다. 대단히 이제 저희 깊숙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공상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5,000개의 기사가 미국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 부분이 확장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스턴 글로브하고 포브스라는 곳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미국 사회에서 확산될 거라고 보고 내러티브 사이언스의 이 코파운더죠. 하몬드는 5년 안에 자기네들이 플리처상 받을 수 있다. 로버트가 알고리즘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널리즘들이 크게 반응을 했어요. 흥분 좀 했죠. 그래서 뭐 로봇이 과연 뉴스의 미래인가, 정말 컴퓨터가 페이드 라이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알고리즘이 배달 뉴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많이 다양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의 재밌는 것은 이 미시간 대학하고 주로 스탠포드 대학 두 개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할 수가 있죠. 모든 미국과 영국의 판례를 DB화시킨 겁니다. 판례를 DB화시켜가지고 내가 어떤 A라는 범죄를 적거나 벌칙금을 받는 일을 했을 때 거기다 입력하면은 유죄 확률 몇 프로. 너가 어느 주에 가서 재판받으면 유죄 확률 몇 프로, 어느 주에 가면은 무죄될 확률 몇 프로. 정확하게 계산해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마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 아마 DBR 하고 있을 거고 김앤장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정도 DBR을 많이 해놨겠죠. 저는 그거 풀리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 그래서 요즘 이 리인벤트 로라고 해가지고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 업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단순 업무 변호사 업무 자체는 알고리즘이 대신해도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뭐 의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학병원 5개 병원 제가 다음번에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MBC 그 보도에 따르면 5개 정도의 대학병원에서 이미 약사를 없앴어요. 알고리즘이 이제 약사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어차피 처방 주면 무슨 약 주는 걸 굳이 사람이 가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아까 저널리즘, 법,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패턴 디텍션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아웃소싱 현상에서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이제 유명한 것은 이 유공착취 문제, 노동자들의 파업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 유명하죠. 여기 이제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들.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하도 쟁의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스콘에서 인건비가 그렇게 싼 중국이라는 곳에서도 1 밀리언 로봇을 3년 안에 도입해서 공장에 노동자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요즘 로봇 기술이라든지 알고리즘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하도가 되고 있는 3D 프린트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서 지금 가장 좌우를 먼저 이룬 사람들이 자동차 디자인 회사에 목각 만들어주는 사람들.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센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물건 만들어보고 한번 목각 만들어보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3D 프린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목각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한쪽에서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대단한 거냐, 이런 혁신들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에게. 운전하는 동안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구글의 전략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셀프드라이빙카 컨셉을 구글은 가져갔던 거고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이런 나머지 회사는 그래서 그 지금 전략을 그러니까 이 크루즈, 그러니까 자동 크루즈에서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운전해주고 자기가 굉장히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자동 항법 시스템 중심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100% 구글 같은 경우는 셀프드라이빙카의 컨셉을 맞췄죠. 저는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이거는 되게 맞는 거죠. 그 사이 남는 시간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 할 거고 우리 주는 콘텐츠 즐길 거고 음악 들을 거고 이런 비즈니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차이가 이러한 혁신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도 90%가 농업에 종사했었다. 현재는 2%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냐? 아니다.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업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증가했다는 거죠. 테크놀로지가 해당 업종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나지만 전 사회적으로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 없다. 독일에서 조선업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97년도에 독일 갔을 때 사람들이 그때 뉴스에 내면은 코리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뭐 이런 게 신문이 많이 나왔어요. 왜? 한국의 조선업이 발전하면서 독일에 있는 조선업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갈등들은 있었지만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일종으로 갈 수 있었죠. 다른 뭐 기계산업 쪽으로 빠질 수 있다든지 재취업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몇 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사생이 일자리를 얻더라도 딴 데 가서 학교 선생님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총량의 일자리가 드디어 증가하지 않게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인지 아직까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지 같은 경우도 이런 보고서를 해줘. 그러니까 하나의 잡이 인터넷에서 없어질 때마다 인터넷은 2.4개의 잡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생산성의 증가가 봐라 빅데이터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서브하는 인간들 갑자기 회사들 잘 되고 직원들 늘어나고 하드 나오니까 학원들 쫙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어난다. 혁신이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한국경제 뉴스처럼 10대업, 10대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매출이 100억 원 줄 때마다 6.2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무슨 고용 없는 성장이냐. 거짓말이다. 결국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
10대 업종에 속해가지고 10대 업종만을 바라보면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일자리가 없어질 때마다 6.2가 생길 수가 있죠. 이건 전체로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 전체 기업 속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10대 대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만을 통계를 좁혀보면은 충분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일자리 규모가 전체의 퍼센트율에 대해서는 통계를 안 내놓으면 이거는 이제 통계적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가치를 육체노동을 같이 절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노동에 지금까지는 육체노동에 의한 것들을 많이 대체해 갖고 왔는데 알고리즘의 진화가 드디어 지식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인, 금융인, 기자, 그리고 운전자도 볼 때는 부분적으로는 육체노동이지만 지식노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육체노동은 지식노동이 결합되어 있지만 어떤 특히 이 순간순간에 있어서 쓰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일자리들, 즉 중간 영역까지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그 켈리죠. 케빈 켈리라고 유명한 와이어드 편집장을 했었던,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이죠. 케빈 켈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세컨드 웨이브 오브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요. 첫 번째 산업혁명 때가 퍼스트 웨이브 오브 오토메이션이면 이거는 세컨드 웨이브다. 그래서 어떤 잡을 터치하냐면 all 잡을 터치하고 있는데 매뉴얼 레이버에서 너리지 워까지. 첫 번째 그 웨이브가 매뉴얼 레이버를 주로 대체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너리지 워까지도 대체하는 수준까지도 이 디지털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케빈 켈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프킨은 뭐 그냥 1995년에 벌써 이 노동의 종말에서 얘기를 했죠. 워커리스, 거의 노동자가 없는 사회로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뭐 되게 뭐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의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진단하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특징은 테크놀로지가 확실하게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는 건 맞다. 그런데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파괴시키는 속도가 더 빠르다. 과거의 테크놀로지는 파괴시키는 속도보다 크리에이션하는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은 파괴시키는 속도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빠른 시대로 가고 있다. 이 갭들이 디커플링을 만들어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국가별 노동 생산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국에서 방직기하고 방적기, 저도 이제 배웠는데 방직기는 숫자는 거고 방적기는 천자는 그러니까 도입됐을 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는 방직기하고 방적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라별로 어떻게 되냐면 노동 생산성이 비교 우위가 생기는 거죠. 즉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면은 대단히 노동 생산이 증가되는데 이 기계에 하는 일을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인 노동자들은 손으로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임금 수준이 낮아집니다. 저쪽은 기계로 해서 싸게 만드는데 저거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인간적인 노동을 임금 수준을 받지 않으면은 쫓아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서 드론을 이거 프라미어를 얼마 전에 공개해서 시끌벅적 했었죠. 저는 정말 이건 대단한 PR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 드론을 띄웠을 때 정확하게 BBC가 그 전주에 뭘 했냐면은 아마존의 미저러블한 그 정말 참혹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특집을 달았었죠. BBC가 특집을 다뤘고 그 주에 독일에서 아마존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너무 비참한 노동 조건이라고. 독일 사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노동 조건이라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BBC가 취재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아마존에 일하는 물류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기 실업장을 체험합니다. 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대단히 단순 노동이잖아요. 노동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일자리를 공부하면 안 되고 장기 실업, 2년 이상인가 실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규 채용을 해줍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고마운 줄 알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존의 상황이었고 이것이 비판들이 언론의 보도가 막 나올 때 베조스가 정확하게 그것에 맞춰서 그 드론을 띄우면서 역전시켜버리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죠. 근데 또 베조스가 얘기했던 거나 독일에 있었던 얘기인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미적으로 이유는 사실은 소비자 때문이야. 우리가 맨날 처음에 이제 아마존이 그 택배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근데 저쪽에서 자꾸 택배비 안 받는 걸 하니까 우리도 택배비를 낮춰야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거 아니야. 택배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키바라고 해서 이미 아마존은 그 물류센터 안에서 물류 분류하는 걸 다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었고
이제 배달하는 것까지 이제 이런 프로젝트로 사실 과시용이죠. 몇 년 앞으로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지면 보험회사도 책임도 난리가 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마존이 만약 그걸 도입을 하는 순간 나머지 그 기술이 없는 기업의 택배 기사의 월급은 더 낮아져요. 이게 역사가 보여줬던 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의 그러한 임금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택배의 생산성의 기준은 이제는 아마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월드와이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못 맞추면은 여기서 생산성이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한국의 택배 노동자들도 같이 월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통 과도기적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깔리기 전까지. 기술의 우위 국가와 기술의 그 우위되지 않는 국가들성에서 차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올해 안에 가정을 해보죠. 모든 스포츠 뉴스와 주식 뉴스는 알고리즘이 쓰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가뜩이나 월급이 낮은데 기자분들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저기 월급 수준은 야 쟤네는 로봇이 한데 5초 안에 만드는데 5초 안에 월급 수준을 올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동 생산성, 국가별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대단히 사회적 많은 갈등들을 과도기적 과정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하락의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드론이 보여줬던 저는 사회적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놀라운 테크놀로지입니다.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큰 혁신이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트위터에 사람들이 이것이 창조경제다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칭찬을 했었는데, 이것이 미칠 우리가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대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노동의 어떤 표준화나 규격화들은 노동 대체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이러한 택배 비용 하락들이 임금 하락의 결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동을 95%까지 정도가 90% 이상 표준화시켰다고 얘기해요. 표준화가 되면은 노동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기계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알고리즘으로 기사 쓰는 것도 보면은 다 패턴 연구예요. A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형용사를 어떻게 쓴다, 확률로 이걸 썼을 때 독자들의 반응은 좋다, 이런 걸 다 계산해 놓으면은,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용사 들어가고 어떻게 수동태 들어가고 능동태 들어가고 단어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업저베이션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할 것인가? 그런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봐야 되고, 하지만 그것에 저는 아까 전에 인터넷이 도입될 때, 기차가 도입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저항은 무조건 또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저항하는 것, 새로운 미디어에서 반대하는 것은 수고 꼴통들이고 혁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한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도 저는 해야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테크놀로지 혁신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마셜 맥루한이 얘기했던 이런 심사숙고하는 컨템포레이, 이런 습관들을 저희가 가져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야만 이러한 인터넷의 효과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의 효과에 대해서 양측 간의 대화의 어떤 통로들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극단적 반응들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러다이드 운동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서버타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2차 대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스티브 존스가 이런 부분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죠. 벌써 오래됐는데 뭐라고 벌써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있었던 러다이드 말고 현재는 네오러디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슬로우뉴스에 썼지만은 지난 12월 22일 날 구글의 통근 버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버스에 이제 시위대들이 플래카드를 펼쳤죠. 빡업 구글이라고 해서 하고, 유리창도 깨지고 유인물도 남아주고, 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했던 이유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다 개발자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부도 살아야 되고, 식당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도 나오지만 베트남 청년 용사가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IPO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뭐 트위터가 IPO했죠. 1,600명의 백만장자가 생겼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정 수입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수입이 극단적으로 오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쫓겨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강제 철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월세를 같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지 못하면 쫓아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데모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딴 데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집단 이기주의다, 냄비 근성이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테크놀로지, 흔히 말해서 이건 전문 개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어떤 특정 직종이 돈을 많이 벌고 그 지역을 이주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면 나머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을 못 맞춰서 그 도시가 주택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꼭 IT 기술에만 있었던 현상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월가, 뉴욕이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졌던 거죠. 월가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집값이 올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강남도 마찬가지 젠트리피케이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IT만에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저항들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충분히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IT 쪽하고 많이 친한 편이니까 저는 공화당이나 티파티 쪽에서 충분히 이런 운동들은 받아 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사회가 이 부분을 갈등을 좀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것이 꼭 러다이즘으로 연결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 충분하게 이러한 벌써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봐라,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에서 이러한 것은 디스토피아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대단히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거죠. 테스코에서 했던 이런 안반, 이 뭐냐면 담배를 몇 번 피는지,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 화장실에 가는 동안 몇 분 만에 나왔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이건 노동 감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테스코에 있는 노동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적게 가고 담배 적게 피면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리워드가 확실한 거죠. 리워드가 확실합니다. 화장실에 좀 적게 가고 담배 적게 피고 커피 적게 마시고 거기 카페 나와서 좀 글 쓰다 떨고 이러면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건 감시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기업주가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논쟁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이 기술의 진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관리 비용도 적게 들고 괜히 이 새끼가 어떻게 하는데 얘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점검해야 되고,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왜? 다 체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진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노동 감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노동자들은 또 일부 환영하고, 이어드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폴란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자 중에서 이제 헝가리 출신인가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히틀러에 쫓겨서 이 사람이 이제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대전환이라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경제사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는 소리 없이 조용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다음날 큰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찾아왔다. 즉 영국에서 방직기가 발견되고 방적기가 만들어지고 철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 사회가 떠들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우리도 다음날 도입하자, 자 자본주의를 선언하자, 기술을 선언하자, 미국에 셀프 드라이빙 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셀프 드라이브로 다 깔아가지고 보험회사도 다 망하게 하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회가 없어지는 진짜 원더풀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사회가 들썩들썩하면서 변해졌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밑바닥에서 기술들이 변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진화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의 사회도 좀 비슷한 메타포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좀 지난 학기도 사실 이 비슷한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요즘은 그래도 모르지는 않으니까 제가 진화시켜서 부분 관련된 글들을 요즘 쓰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것이 산업혁명의 영국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회 변동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계의 변화는, 생산성의 변화는 노동의 재조직화를 부릅니다. 노동의 재조직화는 반드시 사회 구성체의 재조직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갈등들이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가까운 시일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이거 했던 이 프라잉 셔틀, 그거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었는데요.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이 배틀을 갖다가 이게 손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던지면 또 오고, 손으로 봤던 것을 기계가 해서 고리를 해가지고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증기기관차보다 더욱더 중요한 산업혁명의 초기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 만들었던 것이
방직계, 방적기, 섬유산업에 월등한 노동 생산성을 영국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당시에 섬유산업의 중심 국가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었거든요. 유럽에서. 천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영국에서. 이 오프라인 셔틀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에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의 진화는 충분히 다른 나라, 이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나라들의 어떠한 경제 환경을 과도기적으로는 충분하게 동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속성들, 또 다른 극단적인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아까 말했던 디스토피아, 이건 끔찍하다. 일자리를 다 파괴하고 감시하고. 하나가 이제 도구 컴플렉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이보그가 만들어낸 엄청난 세상. 이게 왜 뭐가 나쁘냐? 이러한 것,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런 그림으로도 얘기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IT에 일하는 사람들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또한 너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클락이 얘기했던 이 사람도 미래학자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인류의 목표는 당시 이제 60년대 이사는 이걸 쓸 때 케인주의가 확대됐던 시대니까 완전 고용에 대한 꿈을 모든 정부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완전 고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류의 목표는 완전 불고용이 돼야 된다. 왜? So we can play. 우리가 놀 수 있다. 그게 나쁜 거냐? 놀 수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시pen드는 건 디지털 아테니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당시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아고라를 갖다가 집중민주주의 꽃이라고 얘기했지만 철저한 억압과 차별에 의해서 기초한 민주주의였죠. 여성과 노예는 집중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성과 귀족 중심의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고라 민주주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디지털 아테니 되면은 노동은 기계가 하고 인간의 정치와 문화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유토피아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극단적인 가능 선택들이 아니라 조금은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과도기적 어떤 사회의 다양한 피해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혁신도 일어나야 되고 혁신도 필요하고 더욱더 촉진되어야 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은 연민과 같은 어떤 고민들 속에서 나는 개발자니까 나는 IT 기업에 있으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또한 우리의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싼 얘기인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 저널리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기사를 만들어내고 정보의 제조직화를 이제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컬처럴 테크놀로지라고 명칭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적 기술인데 문화적 기술, 컬처럴 테크놀로지를 하면은 단순하게 어떠한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대체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술. 그리고 저는 인터넷도 컬처럴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이 들고 요하네스 구텐베르이 만들었던 종이 매체 또한 컬처럴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문화 기술입니다. 인터넷은.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즉 문화 기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어떠한 평가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게임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게임 규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바보라고 그러고 저런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 그래요. 저도 한 2년 전에 크게 싸웠던 것이 있는데 제가 뭐 정책을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한쪽에서 규제하자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너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다. 사실 내가 없긴 하지만 내 자식이 사실은 중독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보수적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식이 게임 중독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심리 치료를. 비타협적입니다. 게임이 내 아들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저랑 기본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도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갈등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물론 이것은 극단적으로 규제하는 건 반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규제하는 건 반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이 충분히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무엇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observation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사회적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노력들이 현재 출발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언더스탠딩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는 2, 3년 이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들.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이 인터넷 또는 이 인터넷을 움직이고 있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들 또는 알고리즘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사회 문화의 전체 재편이 이제 시작됐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동 생산성의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빨리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 최저임금제의 그 알고리즘 진화가 만들어지면 이 최저임금제 자체가 우리나라에 저는 딜레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 기계가 그거만큼만 맞춰버리면 그 최저임금제 자체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저가 노동력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로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 개인적으로 비판적이었지만 최근에 생각을 좀 고쳐먹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금 스위스에서 지금 국민투표에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사실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이제 시작했던 개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노동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시작될 때 한쪽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을 했어요. 기업하는 활동만 원더풀하게 너네가 밀어주면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해줄게. 세금 많이 낼게. 이것이 그래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이 이제 진보 좌파당 같은데 독일 좌파당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 독일 해적당도 기본소득을 최근에 강령으로 집어였습니다. 이유는 IT 기업이 노동 생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글도 계시고 네이버나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보통 그 기업 마진율이 두 자릿수 되면은 엄청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두 자리를 못 넘습니다. 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진율이. 근데 뭐 마진율 8%라도 매출이 뭐 몇십 조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과거에 뉴욕타임즈가 마진율이 1980년대 25%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뉴욕타임즈는 종이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찍어낸다고 했어요. 마진율이 25%면은 엄청난 거죠. 거의 땅 투기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글을 제가 보기에는 더 넘을 겁니다. 네이버도 넘을 거고요. 다음도 넘을 거고.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노동 생산성들을, 생산성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좀 더 철저하게 내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고, 그렇다면 도저히 일자리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면 저는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저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이거는 빨갱이가 하는 것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 조금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제가 한 2, 3분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놀랬던 건 뭐냐면, 독일의 보수당인 기민당이 뭘 얘기를 했냐면, 1960년대에 두 가지 법안을 만듭니다. 하나는 주식을 사고 팔 때 1년 안에 사고 팔면 100% 시세차 이건 세금으로 걷고, 주택을 사고 팔 때 10년 안에 되팔면은 무조건 시세차 세금으로 걷는 법을 1960년대 말에 만듭니다. 그것도 기민당이, 우리나라가 아마 3인당이 만들었으면 지금도 아마 빨갱이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테지만 보수당인 기민당이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투기의 목적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1년 뒤에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든지, 집이 어떻게 1년 뒤에 하든지 투자를 해야지, 이 안에 하는 건 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망했냐면 그러지 않았어요. 뭐냐면 절대 개인 투자가 사라지고 다 펀드화 됩니다. 1년 뒤에 기업의 성장 예측치를 보고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매번 얼굴 눈 빨개지면서 맨날 인터넷 보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거 단 하나의 법이 어떤 부동산 펀드를 만들고 주식 펀드를 만들면서 대형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화 시키는 거죠, 주식 투자를.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독일에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실 때 일요일 날 자동차를 빌려서 고속도로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가 운전하는 게 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기독교 단체하고 보수당하고 노조하고 같이 했던 법인데 1970년대 초에 도입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요일 날 모든 가게가 쉴 수 있습니다. 화물차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화물 파업이 일어나면 멈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독일처럼 이렇게 인구의 70% 이상이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 살고 있는 데서는 화물차 연결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딱 금지시켜버리면은 전체 사회가 근데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휴식하고 브레이크 갖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철저하게 기민당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대가 낮아야 되고, 지대가 낮으면은 임금이 상승률이 적을 테고, 그렇게 되면 파업이 적을 테고, 대단히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고속도로도 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더 높은 생산성이 나온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런 것처럼 저는 기본소득을 꼭 제가 그래서 기민당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IT의 진화를, 디지털의 진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논쟁을 어떤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떠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좌우 진영이 싸우듯이 인터넷을 옹호하면은 이쪽이고 저쪽을 반대하면 무조건 반대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이 효과에 대해서 서로 옵저베이션 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이뤄질 저희 오픈넷 이번 학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정부, 제가 한동안 정부 R&D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R&D 기획을 할 때 이제 큰 목적은 두 가지예요. 결국 한 가지일 텐데 신산업 창출과 고용 창출이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은 결국 R&D에 투자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신산업은 창출할 수 있으나 고용 창출은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겠죠?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좀 일반화시킨 건 아니고 지금 알고리즘 영역 자체에서 아까 말했던 사례들이 그런 부분을 가고 있다는 거고, 당연히 R&D는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런 심지어는 셀프 드라이빙 카에 대한 기술 진화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화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어떠한 혁신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단순하게 모든 R&D가 그런 건 아니죠. 어떤 R&D는 분명하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생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보통 R&D고 우리가 기술 투자고 혁신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것은 긍정의 효과보다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으로, 제가 아까 그래서 과도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부정의 효과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지, 제가 혁신을 반대하거나 어떠한 기술 개발을 반대하거나 R&D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어떤 R&D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R&D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프리퀀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 철저하게 사고 파는 주문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많은 개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일자리 또한 분명히 만들어내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은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를 줄인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특정 알고리즘 분야는 충분히 파괴력을 갖고 있다. 단숨에 택시 노동자를 줄여버릴 수 있는,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회사도 붕괴되겠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야 좋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걸 슬퍼하지만 병원이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연쇄작용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을 강의를 들어보면 왠지 나중에는 개발자만 남을 것 같은데요, 사회 모습이. 그러면 이게 뭔가 개발 언어가 사회적으로 필수화된다거나 그런 식의 변화 같은 것도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 독일에서 97년에 제가 학부부터 다시 했었는데요. 학부 때 15학점을 개발 언어를 배웠어야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자양분이 됐거든요. 배운 건 겨우 코볼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교육에서 떠들고 있는 융합 같은 거는 그건 슬로건이라 생각해요. 상주경대 이렇게 떠버리는 것처럼 융합이라는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 지식의 고도화, 즉 전공의 저는 그러니까 교양, 그래서 교양을 많이 얘기하는데, 인문과학과 뭐 이것에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하고요. 전문 지식을 많이 파다 보면 내가 경제학, 내가 또는 철학 하다 보면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지금 사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과정을 심화시키다 보면은 개발 언어를 모르고서는, 예를 들자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독일에서 경제학 경영을 할 때도 개발 언어를 배웠던 거는, 이제 기업 단에서 개발자들이 같이 함께 일하는 문화가 많으니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개발 언어를 배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충 알아야, 세상 객체지향이 뭔지 의미를 알아야 그들하고 대화도 하는 거고, 제가 학교에서도 물론 강사로서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몇 분은 구글도 취직하고 네이버도 취직하고 다음도 취직하는데, 제발 제가 취직했다고 좋아하면은 HTML 한 번이라도 공부하고 좀 제발 가라.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부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들이 느끼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특히 요즘 정부에서
컴퓨터 공학과 가가지고 수업 듣고 오면 학점 인주하면은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면 또 대학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공대 가서 수업 듣고 오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철학과는 철학과 내에서 개발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철학과 공부하신 분이 자신이 어떠한 철학 속에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하고 학생들 얘기해야지, 공대 가가지고 그 자바도 수업 듣고 오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저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맞닿을 수밖에 없는 사이로 가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각 전공 분야마다 다 있어야 돼서 저는 개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보편적 보편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해야 되듯이 저는 개발 언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담인데 제가 독일 가서 처음 느꼈던 거는 루트 12를 계산하는데 이게 4 곱하기 3이니까 2루트 3이잖아요. 제가 옆에서 2루트 3 옆에 저니까 독일 친구들이 와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한 번도 안 해본 거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전자계산기 썼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2를 갖다가 2루트 3으로 뽑아낸다는 걸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제가 보기에는 못한 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제가 미분 풀 때 막 풀어보니까 애들 막 우와 그러는데 선생님 너 이런 틀리면 어디서 배웠냐고, 다시는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다 모든 걸 이제 도함수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근데 느꼈던 건 뭐냐면 대학원 가면서 얘들이 내가 암기할 때 딴 거 했구나를 느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딴 거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한국 교육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들어오기 전 대학에서도 그런데 이런 스펙 쌓기 운동이 저는 경쟁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저쪽에서는 알고리즘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딩 자체의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고, 독일도 일부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코딩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교육에 맞춰서 스펙을 쌓고 있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코딩 교육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보편 교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혁신의 저항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고리즘 저널리즘, 대단히 뭔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이렇게 된다면 뭐가 세상에 맡기냐면 이제 카피라이트 프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기계가 쓴 기사기 때문에 거기에 카피라이트가 들어갈 수가 없죠. 기본. 그래서 이게 갖고 오는 또 사회적 파격이 카피라이트 프리가 되는, 사실은 지금 카피라이트 프로블럼 이슈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복제권, 전송 배포권이 막 무차별로 확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카피라이트가 다시 이제 거꾸로 리버스되는 어떤 트렌드로 갈 수 있죠. 앞으로 이 알고리즘 저널리즘에 의해서 변화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 저널리즘의 모습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요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미국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 저널리즘 스쿨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에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죠. 요즘 이제 저널리즘하고 데이터 분석과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즘 요즘 흐르고 있는 인포그래픽하고 이건 별도고요. 아예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저널리즘이 결합되고 있는 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미국의 버즈피드라든지 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MIT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그런 데로 많이 가고 있죠. 6명 정도 버즈피드에 이미 고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뭘 하냐면 기사 제목도 보통 한 기사 제목당 20개씩 만들더라고요. 20개씩 만들어서 20대에서 많이 공유되는 제목, 30대에서 많이 공유되는 제목 해가지고 이러한 흔히 말하는 소셜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30대가 많이 보는 플랫폼에다가 유출할 때 보면 이 제목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석들 흐름들이 대단히 진화된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었던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팅된 메시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밀리니얼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20대와 30대만을 위한 뉴스 생산 따로 하고, 40대를 위한 뉴스 생산 따로 하고, 실버를 위한 뉴스 생산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화되면서 대단히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는 저널리즘이라기보다는 특화된 저널리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리즘 저널리즘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규격화된 통계가 많이 있는 곳에서만 이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 그다음에 경제 뉴스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아직까지 이것을
정치 뉴스라든지 사회면까지 확장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하지만 스포츠 뉴스, 저는 그리고 뭐 한국에서 나오는 그 연예 뉴스들, 이것도 충분히 알고리즘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뛰어난 개발자 있으시면, 뭐 드라마 끝나면 이게 드라마인지 아닌지 뭐 그냥 드라마 스토리 갖고 뉴스 한 20개씩 만들어내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오늘 저녁에 뭐 하면은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각 드라마마다 별그대하고 미스코리아 이거 기사가 제가 한 100여 개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건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스크립트 해가지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 흔히 말하는 오락가리 기사들, 이런 것들은 저는 쉽게 얘기해서 저널리즘, 알고리즘에서 대체돼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아까 말했던 지니어스, 그러니까 조금 독특하고 오텐틱한 그러한 기사들에 대한 어떤 소비들을 더욱더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굳이 모든 저널리스트가 똑같이 베끼기 기사, 기업 홍보물을 갖고 베끼는 기사가 아니라 정말 나머지는 더욱더 좋고 심층 취재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코 기사의 어떤 휴먼 롤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거고 규격화될 수 있는 것은 좀 분리하고 좀 더 고급 저널리즘으로 기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들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미디어의 변동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영국 철도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어떤 그 보수적인 단체나 보수적인 입김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IT 발전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가로막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반대로 그 규제나 보수적인 입장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이 막혔던 사례들이 있는지 있다면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문화적인 그 혁신의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포르쉐가 우리 지금 스포츠카 처음, 그러니까 벤츠하고 다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자동차를 독일에서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포르쉐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100년 전에 이미 처음에 전기자동차를 만들었고 그거를 한 100여 대인가 가까이 생산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디젤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어떤 기술은 사장될 수 있고 어떤 기술은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뭐 충분하게 한국도 이제 어떤 규제에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 우선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이제 계속 강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오픈넷에서도 검색 규제 토론에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국 DBPI에서 찾아보시면 검색 관련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논문이 사실상 5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대 논문은 많이 있어요. 검색에 대해서는 개발자 논문이나 또는 문헌정보학과 쪽에서 나오는 일종의 5개도 안 되는 논문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검색을 규제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저는 있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IT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규제를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충분한 학술적이고도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논의도 없이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공무원이 규제하자고 해서 권고안이라 만들고 있는 것. 저는 이게 사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결정적인, 그러니까 규제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너무 섣부르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 코딩 교육이 피해가는 걸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인문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IT 부분이 저는 쫓아오는 걸 거의 요즘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학하시는 분들도 좀 뭐 많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기 인터넷에서 법학하시는 분들이나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쫓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고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쫓아오지 못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계속 패러다임으로 이런 부분들을 프라이버시 문제에 접근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저널리즘 접근하는 것도 그래요.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 신방과 저기 학생들이, 이건 독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동문과 졸업생이 독일 동문과 졸업생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신방과 졸업생이 미국 신방과 졸업생보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포탈에서 나오는 이 뉴스 논쟁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런 인문사회학적 성찰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적이나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들이나 얼마나 단시간에 어뷰징 기사들이 몇 개씩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과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빨리 저는 그 규제를 하기 전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길러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가 오픈에이지 해야 될 역할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있고 이런 강좌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저도 한순간에 훅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드는 거는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워낙 기술이 진화가 빨라서 초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한국의 IT 브로드 같은 경우에들 맨날 미국의 동향들 막 소개하다가 블러터도 이렇게 계시지만 블러터도 나오고 INS도 있고 기자들이 이제 막 소개하니까 그분들이 소개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맨날 레시아를 보고 똑같이 전달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 전체의 그 지적 니보가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논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사회적인 어떠한 규제의 배경적 논의들을 높여줘야 공무원들도 함부로 규제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함부로 규제합니다. 왜? 자기네가 아는 거하고 전문가가 아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한국에서의 어떤 규제의 과도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 교수님한테 질문 겸 해서 큰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는 우선 첫째 저는 기술 변화 이런 것을 사회가 좀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도 기술은 굉장히 지 혼자 간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라는 게 사회 어떤 컨센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어떤 임팩트를 미치는지 알고 이거 만들면은 원자탄 만드는 사람이 이거 만들면은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중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기술로 계속 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사회도 굉장히 임팩트를 미치니까 나중에 이제 규제 어떻게 나중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만들 때 이런 식의 그거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정보가 전달되느냐 이것만 관심을 썼지 그것이 이런 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거 기술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걸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아마 거의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술은 변한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계속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나쁜 거는 순화시키고 좋은 거면 촉진시키고 그런 역할은 사회 전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못하니까 이제 인문사회 계열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여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문사회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행정학 하시고 무슨 법 다루고 이러는 분들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것이 이제 외국서 어떻게 벌어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쯤 되면 이미 이제 어떠한 어떤 그룹이 어떤 세력이 이익을 상당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무인자동차 연구하는 거 구글에서 하는 그런 식의 것을 지금 아직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하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자연 도로에서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걸 합법화를 벌써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나올 거를 예측하고 미리 가서 법제화해주고 이러는 게 반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빨리 과학기술 교육 같은 거를 좀 더 심화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접속하게 만들어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 좀 더 많은 우리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공계가 너무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항상 한편으로 불만이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사실 김기창 교수님도 어디 나가서 그런 기술 자문 같은 건 난 안 한다. 그건 기술자가 자문해야지. 왜 인문사회학 자꾸 올라가지고 기술 정책 관련된 자문을 나한테 하라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해서 유명한 글도 쓰시고 반향도 일으켜주셨는데. 네, 그런데 저는 차라리 김기창 교수님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공무원들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놀랬던 건 얼마 전에 장관회의에 들어갔는데 위키피디아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대화가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아, 이거는 인터넷이 네이버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특히 미래부 같은 경우에도 뭐 망중립성, 방통위 망중성이나 뭐 미래부 이런 쪽에 보면 순환보직이세요, 순환보직. 제가 한번 오픈넷 입장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가가지고 인터넷 저기 액티브익슨 때문에 갔었는데, 대학교에는 제가 액티브익슨 빨리 없애야 된다. 왜 저기 대학교에서도 일부 대학은 아직까지 수강 계획서 올리려면 액티비스 한 6개 깔아야 되거든요. 성적 저기 제가 입력하려고 그러면 한 7개 깔아야 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강사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좀 미쳐버리겠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없애야 된다니까 저보고 과격하대요. 역시 오픈넷이니까 과격하다고. 왜? 그러면 영상 교재하고, 사진을 어떻게 올리냐고 교수들이. 무슨 지금 대학 홈페이지 사이버들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이 행시 보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분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그러면서 이제 IT 강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너무 잘했던 거죠. 앞으로 인터넷은 10만 년 있을 건데, 조금 유아 때 똑똑하다고 해서 계속 똑똑한 거 아닌 걸 저희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지금 도취되고 있고, 스스로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 문화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이공계 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쉽게 코딩하고 쉽게 이런 부분의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다는 것, 서로가 좀 서로의 역할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이데거가 화력발전소를 보고 대단히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들인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면 알고리즘 무인자동차 보는 거와 비슷한 철학가의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철학이 이제 기술 철학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기술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또한 우리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거기서 좀 도출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 사회의 어떠한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기술 혁신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술 혁신 또한 사회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지금은 이 기술 혁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좀 토론들이 필요하고, 하나의 재밌는 사례는 프랑스하고 독일에 있습니다. 앙픽 커미션이라고 해서 뭘 하냐면 국회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한 10명 정도의 여야 의원들이 동수가 돼요. 1년 내지 2년 동안 커미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인터넷이 어떻게 교육을 바꾸는가, 이런 큰 주제가 있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20개 정도의 그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모이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 10명에게 무슨 가치가 있냐면 반드시 1년 지나서 또는 2년 지나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뭐 기자한테 맡기든 알아서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사회적인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독일에서 했던 것 중에 재밌는 하나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위키피디아가 이제 보편화되니까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왜 우리가 외워야 되냐, 애들한테. 교육의 내용을 바꾸자, 아예. 이런 것도 근데 당장 나가진 않았지만, 그건 2년 동안 그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육 관계자들이 IT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집단지성의 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도 보고 긍정적으로도 보는 시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육 전문가들 만나보시면, 한쪽에서는 미국에서 OER도 유행하니까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봤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2년 전이죠. 한국 그 교육 무슨 어디서 한국에서 스마트 교육 한다고 하면서 DVD에 있는 것을 스마트폰에서 PDF로 보게 하는 것을 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 600억인가 들여서 전환시켰죠. 그러니까 스마트 교육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PDF로 보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국민적 논의의 다양한 층위의 논의 구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저는 꼭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인터넷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성숙했는데 불구하고 정보의 수준이 과연 높아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이제 홍보 마케팅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평판 관리를 위해서 이 네이버나 그 구글의 이제 검색 로직을 좀 이용해서 이제 노출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보 검색량은 많고 찾기는 쉬워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고급 정보가 유통되기보다는 저급한 정보들이 계속 온라인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기사 자동 작성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자동 기사들이 늘어남으로써 아무리 질 좋은 기사를 쓰더라도 그것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어떤 알고리즘의 부작용, 인간이 좀 잘못되게 악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는 항상 이기려고 문제는 발생한 거라고 극복하려고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반드시 나타날 거고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현명한 사회인지 아닌지 성숙한 사회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문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 3.0 해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서 정보수통 만드는 것에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은평이나 강남 치면요, 다 여기 공무원들이 출장 나온 게 먼저 뜹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선 건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마구마구 높였던 건데 알고리즘을 진화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흔히 말해서 공무원들의 출장비, 밥값, 복사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뜨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내가 은평구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급 결정문서까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보는 문서입니다. 과장급들이 결제하는 문서는 대부분 근태, 출퇴근, 밥값, 복사비, 출장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동일 그 가치를 레퓨테이션을 줘가지고 밸류를 줘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는 알고리즘의 진화 없이 이런 현상들을 부작용이 정보 공개를 해도 국민들은 못 찾는 거가 되는 거고요. 또는 실검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어뷰징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저희가 사실 가만 놔뒀습니다. 가만 놔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이 여의도 연구소 통해가지고 변희재 씨도 부르고 토론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은 그때 안 가셨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변희재 불러놓고 사장이 그 앞에 가가지고 또는 이사가 거기 앞에 가서 토론하면은 안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같이 안 비판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네이버로서는 지극히 기업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네이버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뉴스 어떤 흐름들을 바꿔내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부정적인 현재 있는 실검은 그대로 놔두고, 실검을 죽이면 당장 실검으로 저 먹고 살고 있는 큰 신문이라든지 보수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검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실검을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톡하는 거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 그 실검을 죽여버릴 경우에는 보수적인 언론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시민사회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놔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은, 구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은 마찬가지지만 존재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존재해야 돼요. 근데 정치권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얘기해서 제가 영어로 하면 안 되지만 원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해서 실수의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정책 개념에서 AT&T가 그랬던 것처럼 벨이나 구글도 저는 마찬가지,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 경쟁 기업에 의해서 기업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기업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정책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쪼개버린다든지, 또는 유럽연합에서 지금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90%는 넘는데 유럽연합에서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이제 기업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요번에 드러난 것은 네이버가 요번에 금감원에 저기 공정위 한번 털리고 국세청이 털리고 뭐 미래부에 한번 털리고 새누리당이 굴려나가고 여의도 연구소에 굴려나가고 확실하게 훈련받으면 저는 제가 기업 사장이라면 길 것 같아요. 왜? 심사에도 막아주지 않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고 민주당에서도 하나도 막아주지 않고 있는 거고, 이러한 지금 한국 사회 게임 비저도 마찬가지죠. 게임 비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왜? 막아줄 수 있는 시민사회의 몫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패터스 운전라고 해서 파일럿데이 만든 친구죠. 그러니까 18살인가에 이 토렌트 검색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까지 갔다고 거의 영웅이죠. 최근에 이제 멋진 글을 썼으면서 5월달에 유럽연합 해적당 정치 진출한, 우리 IT 개발자들이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잖아. 결국은 우리 IT 개발자가 정치권에 진출하자라고 되게 큰 최근에 명문을 썼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정치권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오픈넷도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운동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뭐 위헌 소송 내고 법률적으로도 싸우고 정민 사장님이 많이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 가가지고 딴지 걸고 아무래도 사실은 망정익성 그런 회의 여러 번 가시지만 민주당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계속 딴지 거는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그나마 경각심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이것이 소수가 다수가 되는 어떠한 것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치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저는 이 기술 변화 같은 게 저하고는 좀 무관하다는 생각을 사실 해왔는데, 이 알고리즘에 의한 리걸 서비스가 나오고 한다고 하면서 변호사 직업도 뭐 좀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저랑 관계가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그 위기감이 좀 느껴진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좀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8주 등록을 잘했구나. 8주라는 뭔가 좀 느껴서 뭐 코딩 교육을 제가 받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8주 동안 뭔가 할지를 좀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오늘 저희가 예. 질문 안 하고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정치권에다가 정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그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보면 정치권에다가 이제 압력을 막 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게임 협회도 이제 최근에는 규제를 많이 받기 시작하니까 정치권에서 힘을 또 내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제가 포착하는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도 정치력을 행사해서 나에게 유리한 정책을 끌어낸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이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용자는 이용자의 몫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은 기업의 몫이 있고 학계는 학계의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넷은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기업을 대변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넷은 시민운동으로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후원은 열려있고 기업이 열려있는 거지만 이런 식의 영역이 있는 거고, 기업도 저는 대단히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적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에 300빌리언이니까 한 연간 한 3천억 정도 지원하는 학술 지원 이런 것들도 펀드도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 단위에서도 이제, 그리고 기업은 또 로비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학술적인 지원들도 하고 시민사회 지원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기업의 몫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사회의 목도 있는 거고, 이용자들 목도 있는 거고, 또는 해적당처럼 아예 정치화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오늘 오버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주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이 있을 거고, 학술적인 영역이 있을 거고, 이용자의 권리 영역도 있을 거고, 저는 다양하게 이제는 충분하게 IT나 디지털 영역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조건 저는 게임 업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의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논의에.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논의를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작하는 것이 지금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는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 규모의 사이즈도 커졌기 때문에 IT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필연적으로 이들이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고, 과거에는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칭찬만 받다가 규제가 들어오는 게 이제 놀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들어올 거고요. 이제 저는 조금씩이지만 이런 논의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면 증가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